중간고사를 과제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제는 1차 시는 수업을 듣고요. 이 과제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또 이 수업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시 수업을 들으시고 2차 시, 3차 시에는 실습, 과제 실습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설명을 끝나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요. 음, 그 수업에 관계된 거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화면이 꺼졌었는데요. 8주차는 중간고사를 과제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2차시, 3차시는 과제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과제에 된 겁니다. 저희가 수업들을 한 2, 3주 정도는 색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과제를 했는데요. 주제는 행복한입니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행복한이라는 그 형용사 도형하고 색채로 표현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은 어떤 건지를 이런 도형과 색채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방법은요. 이 제시한 이 행복한 이런 행복하다, 행복한 거기에는 내가 뭐가 행복했을까 그것들을 가지고서 적합한 이런 도형과 색채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이 지금 이 형태와 색채, 형과 색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버 비렌이나 이 파울 클레나 이 바실 간딘스키나 이 피에트 몬드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1차시 수업을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하다. 뭐 이런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파버비렌의 이런 스타일이 좋아. 아니야, 나는 클레가 좋아. 아니면 난 간디스키? 아니야, 난 몬드리야. 아니야, 나는 이 네 사람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고 나만의 독특한 행복한 그런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막연할 것 같아서 이 네 명의 그 작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일단은 이 색과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 삼각형, 사각형, 원 같은 그런 기초 도형은 보통 형이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셰프 그런 그 형을 얘기하고 또 그 형에서 형태라는 얘기들 같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도형들은 서로의 조합으로 또 다른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문이나 생각을 단순화해서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기본 단위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색채 연구가 파버 비례는요. 이런 색과 형태를 연구하면서 빨강은 사각형, 주황은 직사각형, 노랑은 역삼각형, 초록은 육각형, 파랑은 원형, 보라는 타원형 이런 관계를 성립시킨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과 색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이 파버비렌, 오타가 있습니다. 파버비렌과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형과 색에 대한 거는 일단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를 형과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사각형은 빨강을 연상을 하고요. 이 직사각형은 이렇게 주황색, 그 다음에 삼각형은 노란색, 그 다음에 육각형은 초록색, 파랑은 원, 그 다음에 보라는 이 타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이런 색과 형태에서 이런 성립을 갖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버 비례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연구를 많이 한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파울 그레입니다. 파울 그레는 이 스위스 화가고요. 국적은 독일입니다. 이 파울 클레는 이 그 피카소 있죠. 이 피카소하고 앙리 마티스하고 함께 그런 그 현대 미술의 20세기를 빛낸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요. 파울 클레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표현주의, 입체파, 초현실주의 이런 다양한 예술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뭐 앙리 마티스나 피카소나 이런 입체파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거는 현대 미술가 그 시간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미술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미술의 전반적인 기초를 닦는 이런 기초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몇몇 화가들도 같이 하지만 이 미술의 이해 수업에는 아주 미술의 기초적인 그리고 미술과 색과 그런 기초적인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 클레는 이런 그 원색과 단색들 같은 그런 계열의 색이나 이런 보색 관계, 이런 색들끼리의 병합, 또 배열, 그리고 또 일종의 이런 마술 같은 놀이를 만들어 놓는 이런 색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파울 클레 성과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도형으로 원, 그 다음에 세모, 네모.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한 제가 이제 주제를 행복한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행복한 것도 나의 집은 행복한 집이다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어느 그 건축에 간 거를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그 이거는 이제 그 색으로 이렇게 팔레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성과 태양을 만든 것들을 이렇게 또 팔레트로 만들어서 두 개의 이렇게 색 배색을 할 때 이렇게 보색 관계나 색들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런 원색들로 많이 사용을 하면 마치 이 그 마술 같은 색들의 보색 관계가 좀 더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클레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색채와 형상의 융합입니다. 이것도 그 노란빛이 나는 그런 그 교회탑에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에서 구체적인 이런 교회 모습과 풍경을 볼 수 없죠. 구체적인 형상은 서서히 의미를 잃고요. 색채와 융합된 이미지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색채를 이용한 이런 강약의 리듬, 색들의 이런 아주 엷은 색과 아주 진한 색들 있죠. 그런 강약의 리듬감 요소가 이 그림 전체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강약이라면 이게 이제 약간 강조색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색들의 변화가 일정한 리듬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죠. 즉, 이 노란색 사이에 강렬한 이런 보색들이 들어갑니다. 이 명암의 대비. 그리고 또 보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왠지 이런 노란색 사이에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가벼운 이런 리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파울 클레 티즈니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관계된 것들도 이렇게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건 남쪽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꽃 같은 거는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물들도 삼각형, 사각형, 네모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분위기에 약간 그 편안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이런 클레이 그림들을 감상해 보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어, 이 클레이 그림들을 감상하면 조화라는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하모니, 색의 하모니, 색의 조화. 이렇게 서로 다른 선과 면, 그리고 이런 수많은 색채들이 균형을 이루고 하나의 의미를 만들었죠. 이런 조화를 위해서 강렬한 원색이 아닌 따뜻한 그런 느낌의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클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색은 나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나를 영원히 소유하고 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색과 내가 하나라는 행복한 느낌이다. 나는 하가이다. 하고 이렇게 그 색과 형태에 대해서 작품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색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준다고 이렇게 화가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울 클레 색채들은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어, 그 초현실주의의 상징들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추구했던 이런 시각과 공간 이런 것들을 향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이런 시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서 뭐 악보의 음표가 되기도 하고 악기가 되기도 하면서 공간적인 연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쾌한 행진곡은 나를 들뜨게 하고 장엄한 행진 고향곡은 애처로워 눈물 짓게 하는 이런 삼정주의 신뢰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오자마자 표현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파울 글레는 운동을 기록할 때 해하는 음악을 닮아간다. 그래서 칸딘스키처럼 클레 역시 음악에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와 이런 협연할 정도로 그런 음악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클레가 음악적 구조물을 조형적 것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언젠가 시인에게 이렇게 써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의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보면 이런 도형으로 이런 음악의 리듬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파울클레는 그의 재능은 삼가나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그림에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대학에서 성악과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이셨고요. 어머니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실력으로 고작 이런 11살 때 이 관현악단의 특별 연주가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실력도 아주 뛰어났고요. 또 외할머니에게 배운 이런 드로잉과 채색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림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틈틈이 시를 썼대요. 그리고 그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제목을 지을 때도 약간 이런 시적 이런 감각을 발휘해서 그의 그림이 많은 문학가들의 영감을 아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그래서 화가가 될 것인지 음악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음악보다 뒤떨어진 미술의 예술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할 때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울 클레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좀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천재 화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거는 보름달이 뜰 때 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위에 이런 도시나 이런 것들의 건물을 이렇게 사각형, 약간 입체적인 면도 보이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이건 뭐 교회의 상징적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불이 보름달이 뜰 때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장미정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장미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색감대로 보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서 이런 형을 가지고 이렇게 형태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장미정원입니다. 이거는. 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바실리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는 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카소, 마티스와 비교되며 20세기의 중요한 예술가로 현대 추상 헤어의 선구자라고 평가하고요. 또 이 칸딘스키는 약간 표현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이 추상회화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약간 그 표현이 드라마틱한 시대 그리고 건축적 구성을 가진 이런 컴포지션 시대 그 다음에 원의 시대 구체 예술 그렇게 시대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칸디스키는 그래서 이 색채는 건반이다. 그리고 눈은 공이다. 영어는 현이 있는 피아노이다. 이렇게 칸디스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기 위해 하나의 그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선명하고 밝은 색채로 음악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추상 표현을 만드는 게 이 칸딘스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딘스키의 작품들은요, 이런 색채와 선과 면, 그리고 이런 순수한 이런 조형 요소들만 이런 작가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칸딘스키도 천재화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칸딘스키의 작품들은요, 그런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색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공감각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그림들이 추상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황색, 그러니까 노랑, 레드, 블루, 그 세 삼원색이요. 이 색의 삼원색이 이런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기본색 있죠. 이런 그 노랑, 빨강, 파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섞어서요. 녹색, 분홍, 초록, 보라색 이런 것들을 점으로 그리고 선 그리고 원형으로 된 이런 기하학적 무늬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원색을 가지고서 서로 색들을 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강하고 노랑을 하면 주황색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파랑하고 노랑이 되면 연두색들이 되고 또 빨강하고 파랑하고 서면 약간 보랏빛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서로 섞어가면서 나타나는 이런 점들, 선들, 그리고 원형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왼쪽 이런 것들은 약간 건축적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노랑을 주조색으로 이렇게 넓은 면을 이렇게 주조색으로 표현했고 오른쪽 이런 곡선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파란색을 그리고 화면의 중심지에 있는 이런 빨강색 배치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디스키는 곡선과 직선 그리고 면, 색 이렇게 단순히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 전체를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칸디스키는 이 삼원색을 가지고서 서로 색을 섞여가는 이게 팔레트죠. 이렇게 팔레트도 이렇게 색이 이렇게 삼원색을 가지고 이런 팔레트를 가지고서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이런 건축적인 거, 사람의 이런 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칸디스키는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상 미술의 시작도 하나의 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 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덩어리가 되고 그 점이 형태를 모여서 하나의 다양한 이런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물체를 추상화시키면 하나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여러 개 모이면 선이 만들어지고 또 선은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표현해주고 또 이 사선은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짧은 선, 긴 선 이런 것들은 리듬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은 음악 섭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색채의 느낌도 표현할 수 있다 하고 이 칸디스키는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 선에 대한 얘기, 곡선에 대한 얘기, 사선에 대한 얘기, 긴 선, 짧은 선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의 표현으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평면 도형을 이루는 이런 면, 그리고 각각의 이런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나의 독립적인,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이걸 전체적인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선만으로 불충했던 이런 다양한 이런 표현들을 면 위에 또 이런 점선 면들을 가지고서 이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칸디스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칸디스키는 이렇게 추상적인 기초, 선, 점, 면을 두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성공을 해서 추상 미술의 대가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칸딘스키 작품들 보면 이렇게 항상 이런 원이라는 게 있고요. 선이라는 게 있고 면이 다 이루어서 이런 파워클레처럼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점선면을 이용해서 형과 색을 나타나는 추상 화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출발을 시작해서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항상 이 칸디스키 작품을 보면 원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원 속의 원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추상 그 화가 이제 칸디스키가 우연히 거꾸로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그 순수한 추상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된 그림 속에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상이 예술적인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색과 선, 형태만으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화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위로 솟는 선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 부드럽고 완만한 선은 느리고 조용한 리듬, 색의 표현은 음색, 색상은 가락, 채도는 음의 크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연이 있습니다. 다 이게 그림이 막 나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뭔가 의미 있고 임팩트가 있고 좀 그렇죠. 이것도 칸디스키의 색채 연구, 이거는 이제 칸디스키가 이 원에 대한 색의 구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의 작품이죠. 음,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칸디스키가 만든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하얀 선이 있는 그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476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경매에.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초록색이 있는 풍경도 301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경매에서. 그래서 이 그 칸디스키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리듬감이 있어요. 리듬감이 있고 율동감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추상회화 그 회화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마호가니 즉흥 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에 대한 것들도 표현은 아니지만 이 그 추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합니다. 이것도 275억에 판매가 됐고요. 이거는 강선과 곡선이라는 이런 것들을 273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몬드리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네덜란드의 화가고요. 자연주기적인 이 수법을 사용해서 풍경, 정물들을 그렸고요. 마티스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몬드리안은 이 수직선, 수평선 그런 구조 원리를 넣어서 이 원색의 정방형, 장방형, 그래서 질서와 균형을 이룬다고 오타가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서 그의 관심사였던 도시의 건축물을 연상을 합니다. 칸디스키는 이런 관념을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따뜻한 추상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몬드리언은 이런 한원, 과정을 거쳐서 차가운 추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디스키와 함께 20세기 추상 미술을 이끈 인물이지만 칸딘스키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방식의 추상 미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몬드리안은 곱게 뻗은 이런 직선에서 이 풍기는 절제된 아름다움이라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르고 무성한 이 나뭇잎보다는 하늘을 솟구치는 듯한 뻗친 나무 수직, 그리고 바다의 물결과 푸른빛보다 마치 하늘과 바다에 자를 대고 가른 듯한 이런 수평 수직에 대한 그것들을 삼원색의 수직선을 통해서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요. 또 미술계에서는 이런 새로운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다. 몬드니안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고서. 그래서 조금 이제 반대적인 그 이해를 하지만 음, 이런 그 수평 수진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런 음악적인 거, 뭐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의 부기위기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삼원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꼭 수평으로만 그래서 이런 몬드리안의 이런 어, 비례, 색비례, 면불례, 면분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패션까지도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검정색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획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색으로 삼원색으로만 사용한 이 회화 작품이 몬드리안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비례적이고.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어 했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명하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으로만도 할 수 있고 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곡선으로만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직선으로 이런 그 원, 삼각, 사각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네 사람 작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원, 선, 이런 것들을 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지금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이런 아이디어 발상을 어떻게 했고 이것들을 이미지의 구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할 거고요. 이 행복한 이미지의 도형하고 색채와 이 제목과 제목을 보면 딱 알겠죠. 그 형용사를 가지고 이런 도형과 색채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행복한 이미지의 주제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주시게 됩니다. 두세 줄? 간단하게 쓰세요.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주제를, 이 주제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발상을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는지도 여기도 한 두세 줄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써주세요. 내 제목을 여기다가 써주시고 여기에 작품을 표현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A4 사이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도 되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 파일에다가 올리고서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저는 이것들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따로 모아서 쫙 뽑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쫙 늘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못 찾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여기를 하는 거는 이름을 써주세요. 이 앞에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이름을 써주시고요. 여기서도 이름을 써주시고 이 형식을 안 맞춰도 됩니다. 한글파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작품을 다 해서 스캔을 받아서 하셔도 되고 다 자유롭습니다. 꼭 이렇게 PPT에다가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이름을 위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방에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그 중간고사, 수시고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과제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실습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